네 번째 연자는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권창영 교수입니다. 정신과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비드-19는 신체적인 증상 외에도 장기간 격리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우울, 불안,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화진료단이 시간을 더해 갈수록 호소가 많아지는 이러한 증상에 효과가 있는 처방을 추가로 준비해서 투약하거나 명상법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의견을 주실 것입니다. 발표 제목은 Mental Health in COVID-19 Era Use of Mind-Body Medicine in the Telemedicine Center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권찬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코로나 시대에서 멘탈 헬스, 그리고 저희 텔레메디슨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신의학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각국에서 코로나19 시대 이후로 정신건강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볼 예정이고, 그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그리고 몇몇 유망한 전략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텔레메디슨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신의학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파트 1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영향이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당연히 중국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정신건강, 메디컬 스텝이나 아니면 코로나 확진자 또는 일반 인구에 미치는 영향들이 보고가 되었고, 특히 올해 3월을 중심으로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이 주로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미국이나 브라질, 그 유럽 쪽에서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정신건강, 불면 또는 불안, 우울, 사이콜로지컬 트라우마, 디스트레스 이런 곳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국내로는 이제 보고된 자료가 있긴 하지만 아쉽게도 논문으로 퍼블리시된 자료는 부족해서 저희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앞에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신 텔레메디슨 센터를 이용하신 그런 환자분들, 클라이언트들의 정신건강을 평가를 했는데요. 아쉽게도 발리데이션 된 정신평가 툴은 아니지만 NRS 평가 척도를 통해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8가지 증상에 대해서 점수를 평가한 결과 과긴장, 불안, 불면, 공포 이런 4가지 증상이 NRS 5점으로 과반수 이상에서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발리데이션 된 툴로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 팬데믹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이런 제한된 데이터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또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친 정신건강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 영향이 확산되는 것과 더불어서 정신건강이 어떤 계층에서 영향을 받는가, 그래서 초기에는 메디컬 스텝이랑 코비드 확진자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저희 연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퍼블리시가 되지 않은 데이터인데, 저희 센터에서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 저희 한의진료센터에서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10.5%라는 데이터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확진자에서 정신건강에 영향도 보고가 되었고, 또 나아가서 코로나 확진은 되지 않았지만 일반 대중에 미치는 정신건강 영향도 광범위하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비교적 좀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인데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면서요. 정신건강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대한 연구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족적 소수자 또는 노인, 소아청소년뿐만 아니라 여러 자료에 따르면 여성이나 기존의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사회 경제적으로 그 스테이터스가 낮은 사람들에서도 정신건강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스테마틱 리뷰에서는 이런 다양한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치는 정신건강상의 영향이 종합된 바 있고, 엔자이어티와 디프레션을 위주로 보면 약 25에서 35% 사이의 유병률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좌우의 피규어를 보시면 연구마다 굉장히 이질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질성이 높은 이유는 아마도 사용된
정신평가 툴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구가 시행된 각 국가들의 사회 경제적인 또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컨드 웨이브라 그래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워낙 대규모 사상자가 나다 보니까 이런 코비드 관련한 사망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찍이 코로나가 인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의학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받아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이런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고 이런 정신건강 영향을 방역하자라고 해서 심리방역이라는 말도 신조어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다들 짐작하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랑 관련된 우울 현상을 의미하고 여기서 나아가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레드, 그러니까 분노 또는 블랙은 공허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좌절감 이로 인해서 자살 위험이 증가하는 그런 심리적인 영향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 레드랑 블랙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게 사회적 또는 문화적인 측면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방역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의학적인 또는 과학적인 판단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방역은 의학적이고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정치인의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평소에 자신이 정치적으로 맞지 않은 부합하지 않는 정치인이 만약에 사회적인 결정을 내렸을 때 그런 사회 격리 조치나 이런 걸 내렸을 때 그것이 특히 의학적인 판단 또는 과학적인 판단과 상충할 경우 이런 판단에 대해서 사회적인 조치에 대해서 분노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사회적 격리라는 것 그리고 감염자나 아니 확진자를 대상으로 격리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도 분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노 관련해서는 저희 한국에서는 좀 분노의 표현을 표출하지 않으면서 신체 증상이나 정신 증상으로 나타나는 화병에 대한 얘기가 많은 것 같고 해외에서는 좀 더 행동으로 드러내는 어그레션이나 바이올런스에 대한 보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블랙 역시 보통 취약한 계층 장애인이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에서 워낙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신적인 문제로서 이것 역시 의학적이나 심리학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또 사회 문화적인 요인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연구의 축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였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감염된 이후에 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면역계에 영향을 미쳐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간접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최근에 WHO 서베이인데요. 기존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멘탈 헬스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멘탈 헬스 서비스, 그중에서 특히 취약한 계층에 제공되고 있던 정신건강 서비스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붕괴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고된 미국에서의 굉장히 대규모 후양적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양방향적 관련성을 잇는 것 같다. 그래서 코비드 확진자가 이후에 정신과 진단을 받을 위험이 증가한다거나 기존의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을 위험이 증가한다거나 이런 양방향적 관련성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종적으로도 또 횡적으로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퍼스트 웨이브나 아니 세컨드 웨이브 뿐만 아니라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또 어떠한 요인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랑 직접적으로 관련 없지만 대규모 사망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도 정신건강에 대규모 유행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또 계층의 그 파퓰레이션에 대해서도 메디컬 스텝이나 아니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연구도 있었고 일반 대중에 대한 정신건강 영향을 보고하는 연구도 많았지만 앞으로는 취약한 군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클리닉에 내원하시는 일부 취약한 환자분들을 소개를 드리면 지적장애가 있는 여아인데요. 이 여아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원래 다니시던 그 특수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면서 아지테이션이랑 인섬니아가 심해져서 내원하기도 하고 MDD 있으신 할머니
NDD 병력이 있으신 할머니이신데 이분 역시 정기적으로 가시던 복지관에 나가지 못해서 디프레스드 무드가 심해져서 내원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치매 환자분이신데 요양원에 거주하시는데 원래 코로나 팬데믹이 이전에는 가족분들이 주기적으로 그 요양원에 와서 같이 산책도 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취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로 가족과의 만남이 굉장히 제한된 이유로 PTSD 증상이 심해져서 내원하기도 했고, 또 신경증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성 환자분이 코로나 확진자랑 접촉을 한 이후에 본인도 코로나 확진이 되진 않을까 하는 극도의 공포와 걱정 때문에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면서 내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경제적인 영향인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또 사회 경제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분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통이나 인썸니아로 내원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취약한 환자군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 또는 어떤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 코로나 관련 정보의 과도한 노출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보고도 있고,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그 소셜 이솔레이션이나 아니면 코로나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또는 백신의 개발이 늦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에 과도하게 생각하거나 걱정하는 것 역시 간접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미국 코호트 연구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랑 정신과 질환이 양방향적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WHO 서베이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국가들에서 대처하는 역량이 좀 다릅니다. 특히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이런 게 두드러지는데 요새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이러한 지점을 우려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WHO 서베이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에서 이 코로나로 인한 정신건강 영향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좀 떨어져서 전 세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사회 문화적인 요인, 란셋이나 BMJ 같은 저널에서도 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어떤 방역 체계에 있어서 사이언스랑 폴리틱스, 그러니까 정치와 과학 또는 의료 쪽의 상충을 많이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의학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심리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 문화적인 부분이 인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이 멘탈 헬스 이슈는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WHO 서베이를 잠깐 다시 인용하면 여기선 구체적으로 전체 보건 예산에서 2% 정도만 정신건강에 투여하는 것은 부족하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를 보니까 2019년을 기준으로 이 비율이 1.5%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점점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더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합니다. WHO 여기 서베이에서는 또한 그 정신건강, 특히 우울이나 불안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했을 때 얻는 베네핏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예산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망한 전략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텔레메디슨입니다. 텔레메디슨이 이제 오늘날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이전에도 접근성이 높고 비용이 낮고 플렉서빌리티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요법들과 결합할 수 있고, 또 클라이언트와 클리니션 간의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이든 타이든 이런 텔레메디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는 점점 축적되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유망한 전략으로서 공중보건, 특히 공중정신보건에서 텔레메디슨이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WHO 서베이에서도 이미 각국에서 이 정신건강 문제, 정신건강 자원에 저해된 문제에 텔레메디슨이나 텔레세라피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이 15개 나라에서 정신과 전문의들이 모여서 텔레사이키아트리 프로토콜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에 텔레메디슨은 점점 더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유망한 전략은 마인드 바디 메디슨인데요. 마인드 바디 메디슨도 환자 중심적이고 또 환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치유하는 능력을 교육하기 때문에 그리고 크리에이티브한 특성이 있어서 다른 요법들, 특히 뭐 텔레메디슨 같은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요법들이나 그런 기술들과 접목이 쉽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접근성이 높고 비용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베이직한 사이코소셜 스킬에서도 이 부록에 보시면 점진적 근육이완법이라는 심신요법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미국 CDC에서도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건강한 방법으로 명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그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텔레사이키아트리 프로토콜에서도 그 퍼스트 라인 인터벤션으로 심신요법들, 릴렉세이션이나 아니면 마인드풀리스 기법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텔레메디슨 센터에서도 심신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한 논문에서 어떤 프로토콜을 가지고 심신요법을 적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고요. 크게 8가지 증상을 예진해서 평가하게 되고 각각의 증상에 따른 마인드 바디 메디슨의 모달리티를 권고하게 됩니다.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게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평가를 하고 이런 각각의 심신요법의 자원을 제공하긴 하지만 각각 1:1 대응이 아니라 이 매뉴얼 전반을 그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클라이언트들이 그 메시지를 받고 이 매뉴얼을 보고 자신에게 가장 맞는 심신요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심신의학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신의학의 특징이 초진단적인 인디케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인디비주얼 모달리티의 맨 위에 점진적 근육이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오버스트레인의 1:1 대응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점진적 근육이완법은 오버스트레인뿐만 아니라 공포, 불안, 우울, 밑에 나오는 신체 증상이나 아니 분노에도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심신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규어 테이블은 1:1 대응이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심신요법 그리고 그 환자분들이 다양한 심신요법을 접해 봄으로써 그 꼭 이 증상에 맞는 심신요법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맞는 심신요법을 찾아가 나가는 과정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직 모달리티는 3가지가 있는데 단순한 호흡에서는 자신의 그 리듬과 맞는 호흡을 찾아 나가면서 편안함, 안정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요. 마인드풀 브레싱은 마음챙김하는 자세에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인데 호흡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신체 감각을 집중하는 방법이고 또 심상화를 통해서 자신의 몸이 건강해지고 프레시한 느낌을 받도록 합니다. 워킹 메디테이션은 저희 아마 마인드 바디 모달리티 중에서는 유일하게 동적인 명상인데요. 이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거실이나 아니면 마당에서 걸으면서 느껴지는 온전한 신체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안정됨과 불안정함을 느끼고 결과적으로는 균형됨 또 안정됨을 느끼는 것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 3가지 베이직 모달리티는 정기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정신건강의 포텐셜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모달리티를 보면은 점진적 근육이완법은 각각의 근육을 수축한 다음에 호흡과 함께 이완함으로써 전신의 근육을 이완하는 방법이고요. 자율훈련법은 독일의 슐츠 박사가 개발한 방법인데 일종의 자가체면요법입니다. 그래서 자가체면을 통해서 이완 반응을 도모해서 손과 복부의 따뜻함 또는 무거운 감각을 느끼게 하고 이마는 시원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식관도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들숨과 날숨에 따라서 숫자를 10부터 거꾸로 세서 하나까지 세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과도한 걱정이 있거나 아니면 과도한 불안이 있었을 때 좀 디스트랙션 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좌 명상, 시팅 메디테이션은 의자에 앉거나 아니면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신체에서 느껴지는 감각 또는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들을 비판단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관찰하는 어떤 일종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심자들은 이런 정좌 명상이 처음에 시행하기는 쉽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챙김 자세를 꼭 명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가지고 있음으로써 비판단적이고 좀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해명상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해명상은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 자애로운 마음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서 그 마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좀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사회적 명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시대에서 정신 건강을 위해 또 우리 사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명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기 명상도 들어가 있는데요. 먹기 명상은 마음챙김의 자세에서 먹으면서 느껴지는 신체 감각이라든지 포만감을 느끼고 그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건강하게 우리 몸을 영양물질을 채워줄 것이라는 심상화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의욕이 없거나 식욕이 없거나 소화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도 좋은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디스캔은 신체의 감각을
이제 스캔하듯이 쭉 살펴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판단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신체의 감각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원래 바디 스캔은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고안된 명상은 아니지만 임상적으로 바디 스캔을 쓰다 보면 깊은 이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이 불면증의 바디 스캔을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와 함께하는 15분 명상은 한국에 있는 독창적인 명상입니다. 그래서 이완 반응을 도모한 이후에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열감, 이것을 기로서 해석을 해서 그 손바닥에 느껴지는 따뜻한 열감을 자신의 통증이 있는 부위에 갖다 대면서 그 통증 부위에서 따뜻한 열감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또 명상이 끝날 마무리에는 따뜻한 손을 배꼽에 댐으로써 자신의 배꼽 또는 단전 부위로 따뜻한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을 심상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명상 방법들을 텍스트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 대한한의사협회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드렸던 이런 심신요법들이 유튜브에서 클라이언트들이나 아니면 일반 대중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이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저희 연구를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6가지 증상에 대해서 NRS 평가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NRS는 정신건강을 평가하기에 발리데이션이 되는 툴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앞에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전후 비교가 가능했지만 저희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은 전후 비교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신건강 평가에 있어서 좀 발리데이션이 된, 그리고 또 텔레메디슨에 사용하기 쉬운 심플한 폼으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응용해서 같이 정신건강을 평가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언으로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심신의학은 좀 일방향적입니다. 주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일방향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아까 마인드 바디 메디슨에서 봤듯이 워킹 메디테이션이 동적인 명상, 유일한 명상입니다. 하지만 마인드 바디 메디슨에서는 요가나 태극권, 그다음에 기공요법 이런 방법들도 굉장히 다용되고 있기 때문에 양방향적 소통, 특히 줌이나 구글 밋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동적인 마인드 바디 메디슨이 더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앞에서 계속 강조했었던 취약한 군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서 이 취약한 군을 위한 심신요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분들에게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테크놀로지를 적용할 것인지, 특히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디지털 격차라고 해서 이분들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느낄 수 있는,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디지털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사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마인드 바디 메디슨이 향후에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